진짜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지난주 프리다 칼로의 그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가 그 나눔을 한 후에 그럼 다음에는 누구를 할까 하다가 제가 사실은 베르나르 뷔페보다는 베르나르 뷔페의 그 와이프였던 평생 도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도반이었던 그 아나벨 뷔페와의 그 관계가 딱 떠올라서 베르나르 뷔페를 이번 주는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다 칼로 전자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제 베르나르 뷔페를 다시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하는 것 같은. 그 일주일 동안에 짧은 어느 작가를 집중해서 볼 때, 물론 그 뷔페를 제가 예전에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했을 텐데, 그 다시 볼 때 모든 것들이 뷔페와 연결돼서 읽혀지고, 일상에서 우리가 보는 걸 경험하는 것에서 이거가 연애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갔고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베르나르 뷔페를 일주일 동안 같이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기는 했지만 이게 기쁜 행복이라기보다는 충만한 느낌, 어떤 고통 같은 것도 느껴지면서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력 같은 걸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분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작가란 무엇인가 갑자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결국에 가서는 작가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렇게 보통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 어느 부분이 다르다는 생각이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숨 쉬듯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 베르나르도 뷔페도 이제 71에 파킨슨병으로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되자 결국에 가서는 자살을 해요. 그런데 8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거든요. 지난번에 그 피카소 같은 경우는 뭐 12만 점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숨 쉬듯이 작업을 하는구나.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작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 삶 전체를 들여다볼 때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만이 되겠구나. 일단 작품이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쿵하고 찔리는 게 있을 때 그럼 그걸 갖고 작가의 삶을 봐야지 되는데 첫 번째로 봐야지 되는 게 그 작가가 머물렀던 시대적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작가의 그 개인적 환경이겠죠. 시대적 환경과 개인적 환경이 어우러져서 그 작가가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나는 천부적인 어떠한 그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가로서 태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베르나르 뷔페 같은 경우 제가 요거 사인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베르나르 뷔페의 사인입니다. 베르나르 뷔페의 작품을 보면서 키워드를 뭘로 뽑을까 하다가 부조리의 상처라는 단어가 와서 닿았어요. 베르나르 뷔페는 1928년에 태어나서 1999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을 마감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청년기에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삶을 그 사이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풍족하거나 편안하게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잖아요. 그게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오는데 그 사회적 상황도 시대적 상황도 그렇지만 이 베르나르 뷔페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편치가 못했어요. 아버지한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엄마가 이 아이를 많이 이렇게 품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특출 났기 때문에 많이 품고 그랬으나 엄마도 17살에 일찍 죽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저기 베르나르 뷔페를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건 아직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성애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애자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 예민하고 힘든 그 상황에 그 감각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동성애자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감각이 7배가 더 확장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섬세하고 예민한 그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을 때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 그냥 멋부리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진짜였구나 라는 생각이 그림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멋진 작품들을 우리들한테 선물을 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살의 그림, 17살이었나? 그리고 자기가 그 그림 앞에서 그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죽기 한 2, 3년 전에 사진이에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베르나르 뷔페가. 그리고 느낌으로 봤을 때 성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림은 까칠까칠하고 막 쿡쿡 찌르고 그러는 느낌인데, 실제 그 얼굴에서 풍기는 그 기운은 성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다시 쭉 풀어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뷔페에 대한 뷔페의 정체성을 잠깐 우리가 같이 보면은, 원체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다가 엄마가 이렇게 해갖고 에클드 보자르라는 그 미술학교에 특례 입학을 하게끔 해. 워낙 재주가 특출나니까. 근데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서 자기 혼자 그림을 그리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 친구가 일찍 이렇게 발탁이 돼요. 사람들한테 발견이 되는 거죠. 일찍 발견이 돼서 상을 받아요. 상을 받고 20살에 비평가상 같은 걸 받으면서 일약 그 스타덤에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황막하고 그럴 때 이 친구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스타덤에 떠오를 때 그때 20살에 비평가상을 받았는데, 그 20살 해에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 피에르 베르제를 만나요. 피에르 베르제는 베르나르 뷔페보다 2살이 어린 친구인데, 둘이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는 함께 살아야지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8년을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살면서 피에르 베르제가 베르나르 뷔페의 경력을 전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작가로서의 위상을 세우는데 혁혁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르나르 뷔페한테는 피에르 베르제와 나중에 이제 에나멜 슈아르, 그러니까 에나멜 뷔페가 되는 거죠. 에나멜 슈아르 둘이 자기 예술 세계의 뮤즈 역할을 했었는데, 젊은 시대 20대에 8년 동안 피에르 베르제가 이브생 로랑 그 패션 디자이너 있죠. 이브생 로랑한테 떠나기 전까지 이브생 로랑하고 10살 차이인데 얘가 그들로 떠나요. 피에르 베르제가. 그 전까지 이제 둘이 그 연애를 하면서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 모든 그 화가로서의 그 경력 관리를 피에르 베르제가 한 거예요. 피에르 베르제가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적인 마케팅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거죠.
이브상 노랑이 그 설립이 돼서 패션 회사가 설립이 돼서 지금 그렇게 세계적인 회사로 될 수 있을 때 피에르 베르제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마지막까지 그 작업을 하고 이브상 노랑 먼저 보내고 자기가 그 이브상 노랑의 그 회사 그거를 박물관을 만들고 이러고 나서 피에르 베르제가 떠나는데 그런 그 친구가 관리를 하면서 그 스타덤에 올라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 10여 년 동안 그 전시를 50번 정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관리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떠나고 나서 한 1, 2년 후에 에나멜 슈아르라는 이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나면서 이 여자가 실질적으로 에나멜 뷔페가 돼서 베르나르 뷔페의 모든 것, 그 전시 서문을 이 여자가 대부분이 다 씁니다. 이 에나멜 뷔페는 패션 모델이었고 가수였고요.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노래는 여기 뭐 그 동영상 찾아보면 에나멜 뷔페의 노래가 나와요. 아주 굉장히 우수에 차고 멜랑꼬리한 그 느낌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나르 뷔페의 그림을 보면서 에나멜 뷔페 음악을 들으면서 베르나르 뷔페의 그림을 보면은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는, 그러니까 감상에 젖어서 그렇게끔 할 정도로 우수에 찬 노래로 부르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에나멜 뷔페가 그 뒤를 이어서 뮤즈 역할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이 둘이 베르나르 뷔페한테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지만, 이때 영향이라는 것은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베르나르 뷔페의 삶의 그 감각으로 분출돼서 자기의 고독의 땅에서 자기의 그 생명력 에너지를 펼쳐질 수 있을 때 울타리 역할을 하고 도와준 거지, 지지해 주니까 도와준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뮤즈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제가 그 동성애자이면서, 그러니까 양성애자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 이런 그림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15살에 그린 그 자화상인데, 자신의 모습의 자화상을 이렇게 그리는데, 누드를 그리는데 이 친구의 누드는 전혀 그 어떤 그냥 정물 같아요. 동물적인 느낌이 전혀 안 느껴져.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그 정물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여기에 보면 이 하이힐을 이렇게 벗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암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본인이 모습이겠죠. 자화상이니까 19살 때 한 건데, 여기 보면은 본인을 이렇게, 여기는 남자인데 머리를 이렇게 해서 여성성을 드러내 주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피에르 베르제가 8년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피에르 베르제가 이제 같이 지내는 그 시점에 자화상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상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동성애자에 대한 생각, 양성애자에 대한 우리 성이, 우리 이성애자들과는 좀 다른 성소수자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각자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이들의 고충을 좀 많이 좀 듣게 됐는데, 그 친구들과 인연이 있기 전까지는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들과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도 하고 알면서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들한테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로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나와 다르다는, 그러니까 보편적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약간 불편한 심정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요즘에야 조금 그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그게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는데, 커밍아웃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삶 자체의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들을 보니까 가슴이 조금 더 이렇게 먹먹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들한테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을 이미지적으로, 이건 이제 재분류 방식입니다. 이미지적으로 분류를 할 때 굉장히 동물적인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그거대로 뭐 나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피카소 같은 경우가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그래서 원시적 생명력이 강하게 느껴지는 한 캐릭터라면은, 굉장히 식물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베르나르 뷔페가 그 누구보다도 식물성적인 요소가 강하게 느껴지는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카소하고 베르나르 뷔페가 이렇게 약간 대비되는 듯한 느낌으로, 이미지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대비되는 듯한 느낌으로 20세기 프랑스, 유럽, 프랑스라는 것보다는 피카소는 스페인 사람이니까 유럽 하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른 측면을 보게끔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베르나르 뷔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아상을 보면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 10대에서, 이때 19살이면은 10대잖아요. 얼마나, 뭐라 그럴까, 예민하게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때, 18살, 20살, 이때 이러한, 예수상이나 이걸 피에테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교심도 굉장히 신심이 깊었던 거죠. 어찌 안 그렇겠어요. 그런 이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런 종교라보다는 저는 종교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어떤 큰 기운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과연 나는 19세, 그러니까 20대 초반,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이면 뭐 대학생 됐겠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초년 정도 됐을 때인데, 이런 생각에 내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졌었나라고 돌아다 보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감각이 이들이 예민하다라는 거죠. 물론 죄가 둔할 수도 있는 거지만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에 19살, 20살 청년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 응? 그 친구 마음속에 그 깊은 고독, 그 외로움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유추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림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신심이 많이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림 좀 보세요. 이거 이제 우리 너무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이거 성모님이겠네요. 옆에 두 명의 죄수. 이 나이에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게 보통의 감각은 아니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림들입니다. 청년 시절에 그 신심이 강하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강할 수 있고 뭐 그런데, 그 깊이가 이런 색깔로 흘러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색깔로 흘러서 내가 그런 걸 느낀다고 했을 때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외적 환경과 외적 환경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 말고 더 안에 들어가서
이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 아나벨 뷔페가 그런 얘기를 해요. 30년 동안 자기가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사람의 고독의 시간에 들어갈 때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아나벨 뷔페가 고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고독의 땅, 자기만의 그 외로움의 그 세계를 타고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이렇게 바라볼 때는 참 거기에서 피어나는 꽃에 감탄도 하고 박수도 치지만 그런 것을 타고난 사람들을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형을 타고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고개가 그냥 숙여지는, 내가 아파서 이렇게 하다가도 스스로가 정말 엄살 그만 부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정신 차리게끔 해주는 그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이제 10대에 그렸던 게 10대에서 20대 초반에 그렸던 거예요. 이때는 하루에 뭐 6, 7장씩 그려내고 그랬대요. 나중에 7m, 4m 나중에 큰 작품들이 많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것도 뭐 적은 사이즈는 아닌데요. 그 초창기에는 많이 그렸는데 바로 요 그림이 아마 그 베르나르 뷔페 얘기하는 인터넷이든 어떤 정보를 보든지 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피카소가 그 당시 피카소는 1881년이고 이 사람 1928년생이니까 몇 년 차일까요? 그러니까 피카소 입장에서 60, 70대 됐을 거예요. 그 피카소가 그러니까 비평가상도 받고 이제 파리가 뭐 떠들썩하니까 그 전시장에 온 거예요. 와서 이 그림 앞에서 15분인가 10분인가 아무 말 없이 서 있다 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그림이 가장 많이 뜨는데,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그림, 피카소가 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게 그렇게 유명해지더라고, 유명한 사람이 보면은. 근데 이 그림, 이게 초창기의 그림들에서 느껴지는 거, 어떤 느낌들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베르나르 뷔페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베르나르 뷔페에 대해서 뭐야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먼저 들었었어요. 까칠까칠하고 약간 너무 신경질적일 것만 같고 그래갖고 그렇게 찔리는 거 너무 싫으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우연찮게 에나벨 뷔페가 베르나르 뷔페에 대한 것에 글을 써는 것. 그러니까 에나벨 뷔페가 저를 베르나르 뷔페한테 소개시켜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는. 에나벨 뷔페의 글을 보면서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더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으나 안 볼 수 없게 끌리는 그 잔혹한 아름다움 같은 거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게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 초창기의 그림들에서는 무슨 젊은 애가 이런 그림을 그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는 느낌이.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들로 계속 가다가 이제 그게 좀 심각하게 더 가죠. 물론 이제 미술사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미술사에서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아까 우리 정 대표님하고 인트로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뭐 표현주의 작가로서의 구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코메티를 닮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다시 보는 것보다는, 우리들은 감상자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 감상자의 자유스러움이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일단 그 널려있음, 그러니까 열려있음.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들과 이렇게 접목시켜갖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조금씩 그 영역을 관심 영역을 넓혀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 나의 색깔이 나오지 않나. 지난번에 치 대표님이 저한테 얼만큼이나 그림 공부를 해야 그림이 잘 보입니까? 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내가 좋은 거 보면 돼요, 집중해서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집중하게끔 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유명해서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갔다 어떤 계기가 있든 그 계기 때문에 그 인연 때문에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베르나르 비페를 보게 된 것은 그의 와이프인 에나벨 비페의 글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연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아주 젊은 시절에 그 유명해졌잖아요. 20대 초반에 20살에 비평가상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큰 상을 받으면서 진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그림에 대해서. 유명해지면은 막 열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이건희 컬렉션 전시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건희 컬렉션 그 전시로 그 현대미술관에서 그 전시 오픈을 했는데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봐야지 되겠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마지막 날까지 다 예약이 끝났어요.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나절 정도, 몇 분은 넘었겠지만 한나절 정도는 지났을까. 제가 그렇게 늦게 들어가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 국립현대미술관과 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전시 예약이 다 끝나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근데 그게 이제 유명세를 타서 그거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보게 되는 그러니까 폭발적인 건데, 사실은 이건희 컬렉션이 호암미술관에서 전시 그러니까 지금 비공개했던 거 처음 내놓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 류미나 호암미술관에서 전시 상설 전시하고 이럴 때 있었던 작품들인데 이제 이렇게 언론을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갑자기 관심 확 쏠렸어. 이제 다 그래 예약이 끝나고 그런 것 같은데, 베르나르 비페도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20살 때 상을 받고 작품이 그렇다고 딱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작품도 아니고 잘 읽혀지니까 요즘 작품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들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할 정도로 딱 마르고 아주 결핍 덩어리의 어떤 느낌, 팍팍한 느낌을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던 거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일약 대스타가 돼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서 예전부터 자기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성도 사고, 그 유명한 그 자동차 롤스로이스인가 그것도 사서 그걸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 자체가 갑자기 상류층으로 확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색깔도 변화가 생기기는 해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들하고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게 초창기 그림들하고 보세요. 느낌이 색의 변화가 이렇게 화려하게 좀 생기죠. 이런 것들이 생기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가까이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런 몸에서 표현되는 거나 이 표정에서 표현되는 것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이 그 허무함과 그 퍽퍽한 느낌은 그대로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런 데 보시면은 그쵸? 이런 얼굴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특별히 뭐 달라져 보이지가 않잖아요. 여기가 얼굴 같은 경우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대중들의 인기는 금방 그 썰물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건데, 그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것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건 누구냐면은 그 언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평론가들이 처음에 그렇게 극찬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게 되죠. 왜냐하면 사조 자체가 프랑스에서 그 초현실주의를 거쳐서 입체주의를 거쳐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행해지는 것 중에 무엇이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추상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추상주의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
추상적인 표현 기법의 장르가, 추상 장르가 밀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양반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추상이 아니잖아요. 추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구조만을 표현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를 그려놨는데 손으로 떡떡떡떡 그려놓고 이게 나무라고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그리고 말라비치, 그러니까 문두리안이라면 말라비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그린 까만 그 캠퍼스를, 까만 캠퍼스와 하얀 캠퍼스를 그 벽에다 걸어놓고 이게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지만 어쨌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조가 장르가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베르나르 비페는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이건 여자를 그렸구나, 이거는 여자를 그렸구나, 이거는 남자를 그렸구나, 남자 여자를 같이 그렸구나, 뭐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읽혀지잖아요. 구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 평론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가 그리는 것에 그 반복해서 그려낸다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림이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그 얄팍한, 저는 얄팍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 당시에 제가 살았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얄팍한 평을 하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두가 등을 돌리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 그림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베르나르 비페는 여전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유명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전시해주는 그 모리스 가브리엘이라는 그 화랑도 있고, 그 화랑에서 그렇게 전시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인 대세는 그 반짝이었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 유명세가 피카소는 끝까지 유명해지잖아요. 죽는 날까지 끝까지 유명해지는데, 이 사람은 대중적인 인기는 그 후로는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프랑스 그 저기에서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거기에 연연히 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그림을 끝까지 그립니다. 숨 쉬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죠. 나는 그 비평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평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자극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나벨 비페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광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젊은 시절 영광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쇄신하면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듯이 매일매일 새롭게 해 나가는 그 베르나르 비페의 자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경이로움을 느끼고 대가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끝까지 하다가 에나멜 비페가 2005년인가 죽고요. 베르나르 비페가 1999년에 죽고, 마지막까지 베르나르 비페가 가고 난 후로도 계속해서 그 전시를 관람하고 하면서 관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결국은 가게 되죠. 그렇게 자기의 그 세계를 세상의 그 평과 상관없이 아랑곳 없이 그냥 쭉 펼쳐나가는 것에 이게 초창기 작품들입니다. 30대 작품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전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시리즈별로 작업을 해요. 시리즈별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이게 그 시대별로 보는 것보다는 그 시리즈별로 좀 볼 생각인데,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의 시리즈가 뭐냐면 광대 시리즈가 있어요. 광대 시리즈는 30살경에, 30살 중반에 시작해서 한번 하고, 말년에, 60대에 또다시 음악 광대들이 있고 광대 시리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대 시리즈는 평생에 걸쳐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 자기를 광대로 표현을 했거든.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요? 라고 질문했더니,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내가 광대로 기억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대에 대한 글을 어딘가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이건 이제 베르나르 비페가 쓴 글인데, 광대,
이것은 두려움이다. 그는 그의 얼굴에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추악함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 슬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연극하면서 산다는 얘기죠. 나의 진정한 나와, 우리가 지난번에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와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페르소나로서의 그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가면을 바꿔가면서 사는 게 삶이 아니겠어? 라는 의미의 이야기로 광대 시리즈를 쭉 하는 거죠. 이 광대 시리즈 그림을 보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죽을 것이다. 이거는 자기가 파킨슨 병에 걸릴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응? 젊은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결국에 가서는 파킨슨 병에 걸리니까 정말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니까 스스로가 떠났죠. 그 죽음 시리즈를 보면서 그때 얘기를 다시 하기로 할게요. 이 광대 시리즈의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이 그림을 뭐 자세히 살펴볼 만한 저기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보시다가 마음에 꽂히는 게 있으면은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요즘 자료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러려니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 이 굉장히 슬퍼요. 표정들이 굉장히 무표정하고 그런데 이제 후기의 광대 시리즈는 좀 표정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굉장히 무표정하면서 슬픔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2019년에 예술의 전당에 베르나르 뷔페 전시가 들어왔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그때, 그러니까 그 베르나르 뷔페 전체, 그러니까 초기 작품부터 죽음 이후에 말기 작품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해서 보여줘서 굉장히 좋은 전시였었는데, 그때 이 작품이 나왔었어요. 이 광대 시리즈에서. 제가 이 작품 앞에 서서 이때부터 작품을 다시 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벤치에 이렇게. 이게 작품 굉장히 커요.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는데,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런 표정을 그릴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이 광대 시리즈를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 요게 이제 시리즈로 있었는데 이 그림 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 신발 크기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서 진짜 어릿광대의 그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 속에 자기의 자아상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작품을 보면은 이거는 전시장의 한 풍경입니다. 우리나라 풍경은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전시장의 한 풍경인데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느냐면 크기를 여러분들한테 보게끔 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크기가 뭐 4m, 어떤 거면 7m. 그러니까 큰 벽에 작품 하나만 걸려지는 뭐 5m, 뭐 굉장히 커요. 크기들이. 큰 것들이 있고, 물론 다 큰 건 아니지만 보편적 작품들이 대작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후기에 그렸던 광대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후기에 그렸던 게 1980년대 그렸던가? 후기에 광대 시리즈를 8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후기 광대 시리즈고 60대에 그렸으니까 80년대겠네요. 아까 거는 30대에 그렸던 광대 시리즈고 그 차이가 좀 느껴지죠. 느낌은. 그런데 표정을 보시면은 요 그림을 확장해 놓은 게 이건데 색도 달라지고 이 얼굴들의 표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음악 광대들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아까 그 초창기의 광대 시리즈하고는 다르게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표정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비참한 느낌도 들고 어쨌든 살아있음은 좀 느껴집니다. 그 광대 시리즈가 이어지는 것 중에 이게 전부 이제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색이 초창기에는 그 거의 색이 없다시피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색을 쓰는데 색이 굉장히 강렬해요. 이 강렬한 느낌이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강렬해.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느낌이 이상해요. 선생님들 혹시 그림을 볼 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림은 두 가지 볼 때 감상할 때 이렇게 공감을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모두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을 나도 똑같이 느끼는 거. 정말 삭막하구나, 슬프구나,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갖다가 스투디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느끼는데 나 혼자만 어떤 그림에서 쿵 찔려갖고 거기에 꽂혀서 그걸 보게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쿵쿵툼이라고 하거든요. 그림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쿵쿵툼은 아무 때나 느껴지는 건 아니고 나의 경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나 혼자 여기에 있는 이 방울 같은 이런 것에 훅 찔려갖고 어머 이거 너무 재밌다. 혹은 뭐 그냥 굳이 얘기를 든다면 여기 이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머 총 같아. 이것에 찔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거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어릿광대 그 표현이 너무 좀 그러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장을 한 모습이잖아. 이 모습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그러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나는 요 리본이 이상하게 마음에 확 끌려.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나 혼자 그냥 훅 느끼는 거, 이렇게 보여지는 걸 우리가 쿵크툼이라고 하고요. 모두가 같이 느껴지는 거 스투디움이라고 하는데, 그림 볼 때 내가 잘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쿵크툼적인 걸로 쿡 찔려지는 작품을 볼 때 그때부터 그 작가를 다시 보거든요. 그 작가의 그 삶을 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한 작품에서 그냥 스치면서 지났던 것에서 내가 왜 찔렸는지, 왜 이 작가가 좋아졌는지 내 삶하고 접목이 되면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살 부리지 마라, 응? 위로도 받고 뭐 이렇게 칭찬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림을 보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서 그 광대 시리즈를 했듯이 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화 그림들을 재해석해서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가 존경했던 작가들,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오마주해 갖고 존경의 뜻을 표하는 그림들도 그리고, 또 역사적인 뭐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그림들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시리즈를 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나벨 뷔페가 쓴 글인데, 아나벨 뷔페가 30살에 아나벨 뷔페하고 베르나르 뷔페는 동갑내기예요. 근데 30살에 결혼을 한 후에 전시를 하거나 이럴 땐 아나벨 뷔페가 거의 다 이렇게 서문을 쓰는데, 이 글 중에 아주 괜찮은 글들이 참, 정말 아나벨 뷔페이기 때문에 베르나르 뷔페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아나벨 뷔페의 그 깊은 관심과 사랑에 의해서 비춰진 베르나르 뷔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이런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베르나르가 창조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구를 소진시키고자 견뎌내야 했던 작업의 강도를 이해하는 데 30년이 걸렸다. 왜 저렇게 작업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저걸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써먹겠다는 거야?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특히 작업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 사람 유명해졌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아까 제가 제 그 제자 같은 아이의 그 전시장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식구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부터 시작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림도 아니고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거 창조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견뎌냈던 작업의 강도를 이해한데 옆에 있는 아나벨 뷔페도 30년이 걸렸답니다. 이걸 보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의 영감은 무의식에서 자라났고 마치 자신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까지 일하고 나서야 느끼는 행복처럼 그의 상처들마저도 활기를 띠고 있었다. 고통이 은총이 된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가 잘했던 점이 하나 있었다면 베르나르에게 그림이 운명이라는 것과 그가 그림을 맞이하고 있을 때 굳이 내가 낄 자리를 만들려 하지 않아야 함을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나벨 뷔페가 굉장히 외롭고 처참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에서. 정말 너무나 사랑해 주지만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지만 여자들은 사랑을 하면 관계가 너와 내가 그냥 일심동체라는 그 이상한 그 환상 속에서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걸 같이 알고 싶고 나누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베르나르 뷔페 같은 경우는 정말 아나벨 뷔페를 정말 사랑을 하고 끝까지 정말 존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세계 속으로 쏙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차단당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단당하는 그 느낌의 그 외로움과 그 스스로가 느끼는 무가치함, 상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하기까지는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서 아나벨 뷔페는 베르나르 뷔페의 그림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남녀관계라기보다는 영혼의 소울메이트로서 뭐라 그럴까 도반으로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피에르 베르제 같은 경우도 뭐 동성애자 뭐 이런 걸 떠나서 영혼의 소울메이트로서 서로를 이렇게 부추겨 줄 수 있는 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들한테 식물성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르나르 뷔페한테. 이 글을 읽었을 때 이거 정말 아나벨도 대단하고 베르나르 뷔페도 대단하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부럽더라고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한테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거 그때 또 한번 확인을 했죠. 이렇게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작품을 보다 보면은. 자, 이게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아나벨 뷔페예요. 그 다음에 본인의 모습이에요. 단테의 신곡은 그 서양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들한테도 세계적인 고전이기는 하지만 예술가들이 단테의 신곡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없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명화를 그리는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라고 대가라고 인정받은 사람치고 단테의 신곡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거는 고전에 속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단테의 신곡을 이렇게 오마주를 하듯이 자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신곡의 그림인데 실제 그림은 이 단테의 신곡 시리즈를 3개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2개만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 또한 단테의 신곡만큼이나 서양에서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그 고전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죠. 그 사이렌의 유혹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신화를 아시면은 이거 아마 읽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참 좋아요. 같은 사이렌 그림을 유명한 작가들 그림 찾아보면 조금만 찾아도 10개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같은 사이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가들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비교하면서 그 작가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언제 기회 되면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렌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우스가, 이게 제우스를 표상한 거예요. 제우스가 새로 변하여 누구야, 레다한테 접근해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있는데,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재해석을 한 거죠. 이건 신화기 때문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부분을 끌어서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요. 일단 나눔 시간에 그게 필요하다면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에크로세라고 해갖고 벗겨진 살결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렘브란트와 연결시켜서 대부분 해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렘브란트와 연결돼서 해석되기보다는 우리 그 피카소 할 때 피카소 자화상으로 하면서 마르시아스 이렇게 껍데기 벗겨졌던 거. 죄송해요. 피카소가 아니라 미켈란젤로 첫째 시간에 그러니까 치유의 만찬에서 미켈란젤로가 본인의 자화상으로 그렸던 거. 살가죽을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것의 신화가 마르시아스 신화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렘브란트의 그 벗겨진 그 정육점의 그림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신화적인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냥 살결을 다 벗기니까 피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이 강하게 표현이 돼갖고 어떤 게 나오느냐. 현대에 가면은 데메노스트 같은 경우는 진짜 피를 집어넣어요. 그런 아주 엽기적이지만 엄청난 금액에 팔리는 현대예술로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확장이 돼서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살갗이 벗겨졌을 때 이게 피로 보여지는 이 느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가. 이거 상상을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막 마음이 좀 그래요. 그것에 그러니까 다시 그린데, 그러니까 클로즈업해서 그린 건데, 얼굴 모습 이런 걸 그리고 있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나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그냥 아나멜 뷔페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 이건 뭐 렘브란트 그림에서 해부학강이라는 것은 1632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으로 이력 대스타가 되게끔 만들어졌던 그림이거든요. 렘브란트를. 우리가 렘브란트를 한번 다룰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 그림으로 렘브란트는 이력 대스타가 됩니다. 요 렘브란트를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베르나르 비페 같은 경우는 렘브란트를 굉장히 존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렘브란트를 이렇게 오마주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뭐 현대작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진짜로 이 훌륭한 뭐 미켈란젤로나 렘브란트나 이런 작가들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쫓아가기 힘들다라는 경의를 많이 표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마주를 합니다.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거 오마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작가들 간에는 그렇게 오마주해서 자기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엘그레코도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화가인데, 엘그레코의 추기경을 이런 식으로 오마주를 했는데, 선생님들 잘 보면은 차이가 있죠. 엘그레코는 손을 이렇게 놨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오마주를 하면서 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얹었어요. 그리고 한 손은 성경책에다 댔어요. 어떤 상상이 되세요? 신앙심이 더 깊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이렇게 그 신심이 저절로 우러나오듯이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손 좀 보세요. 이 손. 뭐 갈퀴처럼 느껴지는 이 손. 이런 것들이 신앙심이 베르나르 비페가 신앙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구나, 좋은 신심이 깊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프랑스 대혁명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1979년이면은 죽기 20년 전이네요. 그러면 70일, 60일, 51세, 50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프랑스 국기를 그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에도 관심을 갖고 신화적인 거, 문학적인 것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아까 잠깐 얘기도 했었지만 아나벨 뷔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베르나르 뷔페가 그 사회운동에 직접 참여해서 운동권에 나가진 않았지만 충분히 역사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그림으로 많이 표현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딘가에서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장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 전시를 개최를 해 주니까 해마다 전시 주제를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나벨 뷔페의 자화상 갖고 전시를 하고 어떤 때는 본인의 자화상 갖고 전시하고 그런 맥락으로 시리즈 갖고 전시를 그러니까 광대 시리즈로 전시를 30대 중반에도 하고 60대에도 하고 그 다음에 신화 시리즈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광대 시리즈를 한창 그리던 그 즈음하게 미친 사람들이라는 그림들 미친 사람들에 대한 그림이나 광대 시리즈의 그림은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정물도 그리고 풍경도 그리고 안 그린 게 없을 정도로 정물, 풍경, 그 다음에 이렇게 곤충들 그 세밀화 작업 이런 것들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베르나르에게 이건 에나벨 뷔페가 한 얘기인데 그린다는 것은 단 하나의 언어였다. 집중력을 유지하고자 그 스스로에게 내렸던 고독이라는 형벌은 오히려 고요함에 대한 그의 취향을 고취시켰다. 불안, 기쁨, 따뜻함, 조롱, 분노는 그에겐 그림으로 해석되었다. 자기한테 느껴지는 모든 감정이나 모든 것이 그림으로 다 쏟아져 나갔다는 거죠. 그림 언어라는 거죠. 숨쉬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심각하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삶 자체가 뭐라 그럴까 재미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삭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매일 그러니까 자주 여행을 다녔고 여행을 가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것에 보면은 너무 사치를 일삼아 갖고 이렇게 뭐 윤리적으로 뭐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뭐 이제 그런 것을 비춰서 봤을 때 삶 자체가 그렇게 삭막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 삶은 윤택하고 재미있을 수 있으나 그 밑바닥에 심리적으로 그 밑바닥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아주 누구도 그 안에 이렇게 침범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독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렘브란트는 아주 내가 아무리 저게도 쫓아갈 수 없다. 굉장히 훌륭하다. 좋다. 그 다음에 부시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로코코 프랑스 그 장르 쪽에서 뭐 로코코 시대라는 시대가 잠깐 있어요. 아주 상류층 사이에 그 환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풍자하면서 그려지는 가벼운 그림들, 상업적인 그림들, 어디든 뭐 이런 것들 약간 경박한 그림들로 한때 18세기 프랑스의 로코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유명했던 작가가 부시에라는 사람이에요. 부시에는 쾌활하지만 나쁘다, 안 좋다.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나쁘다. 그리고 위대한 그림, 그 밑에가 위대한 그림은 사람을 절대로 웃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대한 그림은 사람을 절대로 웃게 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에서 뭐 엄중함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깊이, 고독의 깊이를 느껴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예를 이렇게 정물들을 그렸다고, 이건 젊은 시절에 그렸던 거, 20대, 20대, 30대에 그렸던, 그러니까, 정물 시리즈도 이렇게 그렸고, 이 정물 시리즈에 대해서,
뭐 해석한 거 보면 뭐 바니타스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스님들이 혹시 이게 마음에 들면은 그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게 네덜란드의 정물화의 오마주 작업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정물들도 그리는데 이게 1983년대에 정물을 그린 거고 이게 1963년대 이것 또한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1963년에 베르나르 비페가 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이 모든 소유권은 아나멜 비페한테 있다. 그리고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갖고 손짐으로 쿡쿡쿡쿡 찍어놨대요. 그래서 이 정물화가 유언장 정물화가 실제로 작용을 했겠죠. 어쨌든 1963년에 이렇게 해서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에나멜 비페한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나멜 비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독의 깊이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힘들어 하다가 30년이 지난 후에 나는 그 이해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1983년이니까 정물, 풍경, 인물 이거는 꾸준히 계속 그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풍경들도 굉장히 많이 그리죠. 특히 베니스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베니스에 이게 물결빛이니까 반사돼서 표현되는 거 이런 거 보십시오. 정말 이 재능은 탁월한 건 확실히 탁월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뉴욕 풍경 해갖고 록펠러 센터 그려놓는 거 이거는 뭐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느낌의 그림이라고 하더만서도 그건 저는 아직 잘 못 느끼겠는데 그림은 그렇대요. 아나멜 비페의 표현에 의하면 뉴욕에 갔을 때 이 빌딩들을 보면서 너무나 절망을 해갖고 어쨌든 그림을 그러니까 빌딩 숲을 그림으로 그린 거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체스메 교회라는 것은 어디야 그 러시아 갔을 때 너무나 자기네들이 그 황홀함을 느끼고 그랬다는데 그 교회를 표현을 한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풍경도 정물도 일상에서 자기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이제 악권으로 많이 보여지는 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그 인물 사진들인 거예요. 그 중에 아니 인물 사진이 아니라 인물을 그린 것들의 초상화 같은 경우.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친 사람들 시리즈를 하는데 미친 사람들 시리즈가 사실은 굉장히 슬픈 거잖아요. 미친 사람들 광대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해서 이들 시리즈를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보세요. 해골도 갖다 놓고 잘라진 발도 여기다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고 미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혓바닥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 남자가 여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해골 들고 있죠. 같은 그림이 들어왔네. 내가 이 그림이 굉장히 좋았나 보죠. 두 개가 같이 들어왔네요. 일단 그림을 이렇게 슬슬 보면서 이 사람의 가족을 내가 잠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보면은 이 둘이 처음 만나게 된 이때는 남남이었어요. 사진가가 노파를 주인공으로 해서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모델이 필요해서 둘을 섭외를 해서 여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어느 사진가의 사진인데 이때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이때 연애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나멜 비페와 이제 1958년에 결혼을 하면서 그림들의 색이 확실히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까지 행복한 느낌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 사람의 그림은 그렇게 행복하게 그려지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에나멜 비페 시리즈 전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 들어갔던 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본인들의 아이는 없습니다. 이런 데서도 우리가 암시되는 느낌들이 있죠. 그리고 자녀를 3명을 그거를 해요. 입양을 시켜요. 3명의 자녀가 입양이 됩니다. 아이들 그림만큼은 그래도 굉장히 화사하죠. 입양된 아이들에 대한 그림이고 가족끼리 이렇게 행복한 모습들도 그려진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994년이면은 1999년에 이 사람이 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0대 후반에 이제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죽음의 기운이 이렇게 감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특히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요. 귀소 본능 같은 거겠죠. 응?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면서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엄마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르나르한테 엄마는 굉장히 어떤 영혼의 고향의 안식처 같은 것이었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게 나중에 이렇게 엄마를 그리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때 들어오는 것은 에나멜 뷔페가 아니라 자기 엄마예요. 그리고 브리타니아 고향의 고향의 그 바닷가를 그리고 이러면서 그 거의 기수본능적인 것들이 드러나죠. 자, 베르나르 뷔페의 자화상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화상에는 에나멜 뷔페 이런 말을 써요. 얼굴에 집중된 고통의 흔적들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당연히 상처를 받지. 저는 이게 전시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상처 투성이의 작품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결혼한 지 2, 3년밖에 안 된 사람의 자화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에나멜 뷔페 이 느낌 왜 그대로 이렇게 확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대요. 본인이 외롭고 겸손한 사람이 왜 분노를 품은 절규를 택한 것일까? 차라리 반항심이나 사랑을 택하지 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분노를 품은 절규를 택해서 그림들을 그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화가 났었다 라는 이야기를 전시 서문에 씁니다. 자, 이제 자화상, 이 사람의 자화상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는 게 숨쉬는 거야. 나의 정체성은 화가야. 이거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 그림 보고 놀랬던 거예요. 이 그림 보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자화상을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58년에 결혼했는데 63년이면 5년밖에 안 지났잖아. 이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는 되게 어떻게 추측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추측은 되게 그러니까 빗나갔고 이들은 정말 도반으로서 영혼의 소울메이트로서 끝까지 참 잘 간 아주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1977년도에 자화상. 그림만 보면은 사람이 약간 환자 같을 것 같은데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981년에 자화상 시리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화상 시리즈의 그림들을 쭉 보면 어느 것 하나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느낌이 드는 그림들이 없어요. 그리고 1988년에 어린 자기의 모습을 브리타니아에서 어린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까 엄마 상자르제 역에서 어린 날을 그렸던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아무리 에나멜 뷔페를 사랑했어도 이 사람한테 영혼의 안식처는 엄마였던 거죠. 고향이었던 거고. 그게 마지막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자화상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15살에 그렸던 자화상과 60세에 그렸던 자화상. 71살에 그린 자화상이 없어서 그냥 이걸로 갖고 왔는데, 예, 자화상. 이 사람 자화상은 화실 아니면 목욕탕에서 많이 그려요. 너무 재밌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에 자살하기 전에 선택한 주제가 죽음이었어요. 예, 아직 죽기 전에 이 글을 썼겠죠. 그 에나멜 뷔페는 왜 나는 이 사람이 죽음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소문을 쭉 쓰면서 그러나 어느 순간 브리타니아의 브리타니아를 그리는 걸 보고 죽음 시리즈에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걸 보면서 자기는 베르나르가 죽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나멜 뷔페도 참 슬픈 게
베르나르 비페도 자살을 했는데 엄마 아버지도 둘 다 자살을 해요. 아나멜 비페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살해서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미 죽음을 직감을 했던 거예요. 이 죽음 시리즈를 그려놓고 결국 자살을 하는 건데, 이 죽음 시리즈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큰 걸로 볼게요. 여기 보세요. 남자죠? 남자에서 죽음 시리즈에 이게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심장이 그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면서 죽음 시리즈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은 죽음이 끝이다가 아니었던 걸 죽음 시리즈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자를 보면은 여기에 태아가 임신해 있잖아요. 볼까요? 태아, 요거 지금 태아거든요. 키워볼까요? 이렇게 태아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우리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그 프리다 칼로 엄마의 죽음에 프리다 칼로가 태어나는 모습이, 죽은 자기 모습이 태어나게끔 했을 때 그 섬뜩한 느낌처럼, 이거 애기는 분명히 애기인데 자기 갖다 놓는 것 같지 않아요? 태아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죠. 죽음 속에서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그려놓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까지 하죠. 끝까지 이게 신심의 그 깊은 그 신심, 하느님과의 연결돼 있는 이 사람한테 하느님은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베르나르 비페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잡고 가고 죽음을 선택을 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베르나르 비페의 마지막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때 삶에 지쳤다라는 말을 하고 베르나르 비페는 죽는데요. 어떻게 죽느냐면, 비닐봉지에다가 베르나르 비페 그 특유의 그 사인 있죠. 요 사인. 그 사인을 비닐봉지에다 하고 그거를 뒤집어 쓰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서 죽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발견이 돼서 언제 1999년 10월 며칠 몇 시에 죽었다 이렇게 사인이 발표가 되죠. 이렇게 이게 마지막 작품인데 삶에 지쳤다라고 남기고 죽습니다. 죽고 나서도 결국 아나멜 비페가 역시 그 모리스 화랑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전시를 해요.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하면서 글을 쭉 써내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참 멋지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그 정보를 찾다 보니까 단테의 베아트리체하고 단테의 신곡에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나잖아요. 천사가 된 베아트리체를 만나는 건데, 단테의 베아트리체와 단테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이 아나멜 비페와 베르나르 비페의 사랑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뭐냐 하면은,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사랑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짝사랑하다가 일찍 간 거잖아요. 삶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상 속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르나르 비페와 아나멜 비페의 사랑은 삶을 공유하면서 상처와 고통과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그 영혼이 진짜 연결이 돼, 생명과 생명이 진짜로 연결이 돼서 피어났다라는 거죠. 그걸 같이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베르나르 비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한 작품을 놓고 우리가 깊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어지는 작품 끌어와서 같이 얘기하고 이래야지 훨씬 더 사실 이게 실감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 갖고 그림을 술술술술 그냥 넘기면서 해서 저도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오늘 베르나르 뷔페에 대해서 어떤 인상적으로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것만이라도 가졌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혹시라도 한두 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으면 그걸 바탕으로 깊게 들여다보시면은 다른 작품들이 굴비꾸러미 보여지듯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베르나르 뷔페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이 강의가 되었으면 저는 참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밖에 나가서